안녕하십니까. 연벌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날씨가 제법 덥죠? 정말 이제 완전히 무더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예. 여기 이제 방송국 오는데도 네. 너무 덥더라고요. 예. 예. 아까 외투를 벗고 오시길래 네. 저는 낮보다 오히려 밤이 요즘 좀 문제더라고요. 예, 밤도 더운 거. 에어컨을 뭐 밤새 켜놓을 수도 없고 네. 소리도 있고 하니까 또 에어컨 켰다 껐다 문 열었다 하다 보면 좀 잠 설치는 경우가 많죠. 네. 이사님은 수면은 괜찮습니까? 저는 잠은 너무 잘 자는 스타일입니다. 그래요? 네. 밤에 뭐 열대야에도 문제 없어요? 네. 근데 뭐 에어컨 이제 틀어놓고 일단 이제 그 중간에 그 요새 또 맞추는 기능이 있어가지고. 그렇죠. 예,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덥다는 느낌은 안 받고 있습니다. 네. 예. 하여간 뭐 잘 자는 게 네. 건강에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. 예, 이번 주 정시를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점검을 하고 역시 본격 토론 시작하시죠.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을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주들이 수요일 오전까지 줬다.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죠. 예. 그러면서 이제 거의 블랙홀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수급을 다 빨아들여 버렸거든요. 그러면서 다른 업종은 급락을 하고. 예. 예. 근데 이게 또 갑자기 수요일 오후부터 바뀌어가지고 목요일은 또 2차 전지 빼고는 다 올라가고 그러면서 금요일 날은 조금 이제 또 서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약간 안정화되는 모습도 보였는데 어쨌든 이번 주는 한마디로 정말 극단적인 쏠리면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한번 정말 보여준 그런 좀 사례, 이 역사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길이 남을 한 주였지 않나, 이렇게 좀 보고 있고, 이번 주에 근데 주요 이슈는 분명히 있긴 있었거든요. FMC도 열렸었고, 예. 유럽중앙은행 그 ECB도, 그러니까 각각 다 0.25% 금리는 올렸어요. 근데 이제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좀 주진 못했던 것 같고,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도 올라갔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증가했죠. 예상보다 좋았고 2.4%인가? 예, 2.4%. 원래 2%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. 예, 잘 나왔고 또 중국의 정치국 회의도 사실 이렇게 거기서도 부양책을 뭐 당장 발표한 건 아닌데 정치국 회의에서도 이제 부동산 부양에 대한 의견들이 좀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중국 이슈도 그렇게 나쁜 건 없었어요. 그러나 이제 이런 이제 경제나 증시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이런 매크로 이슈들이요. 그냥 다 묻혀버렸어요, 이번 주에는 묻히고 사실상 그 2차 전지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쏠렸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. 그러나 이제 기업 실적별로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미국은 그 빅테크가 좋았던 것 같아요. 알파벳하고 메타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좀 내줬고 한국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물론 뭐 좋은 실적은 아니지만 삼성전자도 감사한 발표를 또 했습니다. 추가적으로. 그러면서 주가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요. 어쨌든 그 2분기 어닝 시즌 출발은 상당히 좀 좋게 시작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7월 FOMC 같은 경우는 뭐 금리 0.25%포인트 올린다. 이건 이제 다 알려져 있었으니까 큰 변수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오히려 파월 의장 역시 발언이 변수였는데 우선 주요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죠. 네, 일단 이제 파월 연준의장은 그 발언에 가장 많이 할애했던 발언이 뭐냐면은 회의 때마다 그냥 데이터 보고 판단하겠다.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할 때마다 그 대답을 반복적으로 했거든요. 근데 이건 6월 달하고 바뀐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앞으로도 데이터 보고 뭐 데이터에 뭔가 변화 생기면 더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동결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가겠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9월 회의 전까지 2번 정도 그 고용과 물가 지표 발표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아마 또 9월에 동결할지 인상할지 결정하겠다. 이렇게 좀 원론적으로 답변했다고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전히 근원 물가가 더 중요하다.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요. 그리고 6월 달 물가 지표는 환영할 만하다. 예, 이번에 물가 확 떨어졌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.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2025년까지 2% 물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. 그래서 금리 인하는 아직은 얘기하면 안 된다. 이렇게 좀 아직까지는 확실히 좀 목을 박았습니다. 그리고 경기에 대한 판단도 이 모디스트란 표현에서 모더레이트로 바꿨는데 이게 둘 다 비슷해요.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적당한 성장. 완화된 이런 뜻이 모더레이트니까. 근데 이제 모디스티보다는 모더레이트가 조금 더 강도가 세다. 그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약간 경제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낫다. 이렇게 좀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인 평가는 그냥 시장이 예상한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좀 FOMC였던 것 같습니다. 데이터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. 이거 뭐
파월 의장 말은 계속했던 이야기라서 네. 별 변화된 이야기는 아니고 뭐 예전하고 거의 비슷한데 지금 이제 문제는 9월 달에 말씀대로 금리를 또 올릴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. 지금 어느 쪽으로 주로 보는가요? 근데 조금 이제 시장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이제 굳이 매하고 비둘기로 나누면 비둘기 쪽이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요. 예. 왜냐하면 점도표상으로는 한 번 더 올려야 되거든요. 그죠? 왜냐하면 지금 5.75가 점도표거든요. 그럼 지금 5.5까지 올라왔잖아요. 예. 그래서 점도표상으로는 한 번 올려도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경로상에 있는 건데 근데 연준 의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보면서 판단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굳이 뭐 점도표는 점도표고 아니면 안 올려도 되겠다 이런 좀 뉘앙스로 들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 번 더 올린다고 얘기해도 이상할 건 없는데 그걸 애써 뭐 표현을 안 했던 거죠. 그래서 좀 비둘기적으로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, 시장에서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올해는 아닌데 내년에는 금리 인하 가능하다고도 언급을 해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내년의 상황에 따라서 인하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인하 얘기를 꺼낸 적이 없던 사람인데 내년에 대해서는 인하 가능성도 뭐 우리가 그 염두는 해두고 있다. 이런 식의 좀 발언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선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진짜 이제 최꼭지에 왔구나. 이제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좀 끝나가겠구나라고 이 시장에서는 뭐 100% 확신은 아니고 약간 이제 분위기 자체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우세하게 해석을 해서 이번에 그 FOMC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비둘기적으로 좀 들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그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이제 말하자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좀 시사하는 네. 이런 발언이 나오고 그러면은 부동산을 약간 뭐 부양할 카드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기대들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중국 경기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우리 뭐 정세까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중국 경기 상황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가요? 네, 그러니까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들이 실제로 높아지고 있고 이거 정치국 회의 끝나고 나서 중국의 이제 부동산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시장은 일단 기대는 좀 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내용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4월 달에 열리고 이번에 열렸는데 지난 4월과는 뭐가 달라졌냐면 경제 평가가 좀 달라졌는데 4월에는 경제를 평가할 때 예상보다 좀 괜찮았다.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이번 7월에는 전반적으로 좀 개선됐다.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어감의 차이일 수 있지만 예상보다는 그러니까 4월에 봤던 것보다 지금이 조금 안 좋게 좀 보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4월은 1분기에 대한 평가고 이번엔 네. 2분기 평가니까 사실 안 좋아야 정상이죠. 네, 지금 맞습니다. 평가는. 네.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이 중국 정부가 지금 경기에 대한 좀 심각성을 조금씩 인지하고 있다라고 좀 해설하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이번에 그 방주불초라고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. 예. 이걸 아마 2016년에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. 근데 이번 회의록에서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. 예.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다. 그 얘기는 뭐죠? 그러면은 투기를 하라는 얘기인가?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아직은 이제 이 후속 대책은 없잖아요. 근데 이게 삭제됐다는 건 아마 하반기에 부동산 아마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정책의 방향을 이야기해 준다고 봐야 되겠죠. 네, 맞습니다. 그 단어를 뺐다는 네, 것은 굳이 사실. 이거를 그동안 유지했던 걸 빼버렸다는 거, 예. 이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시장이 지금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. 그 베이징이나 상해 같은 일선 큰 도시들은 주택 구매를 제한시켜 놨어요. 많이 못 사게. 그러니까 여러 채 사면 안 되는 거죠. 근데 이거를 아마 해제해 주지 않을까. 이거를 해제하면 어쨌든 물론 그럼 당연히 투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문구를 삭제시켜 버렸잖아요. 그렇게 봤을 때 일선 도시 부동산 구매 제한 이거 풀어주지 않을까. 이러면 이건 좀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하반기에 이 부분 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한 가지가 지방 정부가 특수 채권을 좀 많이 발행하면 좋거든요. 그걸 발행을 해야 이제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쉽게 지방 정부가 좀 예산들이 부족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걸 좀 만약에 늘려준다면 이 부분도 중국의 하반기 경기를 좀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뭐냐면은 결국 중국 정부가 이제 실제 액션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건 나왔는데 실제 액션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중국의 부양이 들어가고 우리 한국 증시도 색깔이 좀 바뀔 수는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경기 민감주로 좀 움직이는. 그래서 일단 굉장히 중요한 이번에 7월 정치국 회의였다. 뭔가를 좀 암시해주는 그런 회의였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 2차 전지 주가 급등락 이게 지금 최근 정시의 가장 큰 특징인데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뭘로 보는가요?
이게 이런 수급 쏠림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. 옛날에도 있었어요. 근데 이제 너무 과할 정도였는데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일부 기업들이 그냥 다 쏠리고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아마 기억하시는 조선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선주가 거의 2차 전지 역할이었거든요. 그래서 거의 그냥 주도주였고 주가가 한 15배 정도씩 올라갔는데 그때 코스피 거래대금의 한 20% 정도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제약주가 코스닥 거래대금의 30%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이번이 왜 기록적이냐면 2차 전지가 거래대금의 절반 나왔어요. 예. 하루에.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러니까 거래 한 2번 중에 한 번은 그냥 2차 전지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쏠림이 나왔거든요. 근데 이렇게 자꾸만 그 쏠림 현상이 이제 어쨌든 이제 계속 나오는 건 뭐 너무나 이제 2차 전지가 독보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좀 쏠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쏠림 현상은 과거에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. 여러 차례 계속 반복됐던 이슈고 특히 강세장에서 이런 쏠림 현상 되게 많이 나옵니다. 이게 순환하면서 가는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고요. 순환하면서 이렇게 모든 종목이 확산될 때는 오히려 강세장 끝물인 경우가 또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전형적으로 강세장 초기 국면에서 이런 쏠림 되게 심하거든요. 네. 근데 이번이 유독 심한 거는 너무 쏠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과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쏠림이 이번에 좀 발생했다. 어쨌든 이상한 현상은 아닙니다. 과거에도 이런 현상은 꾸준히 있었다라고 예. 말씀드리겠습니다.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B2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급락장이 오면은 또 반대 매매도 있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뭐랄까 변동성 자체가 더 커지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게 그 실제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에 2차 전지 아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침에 시초가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. 예. 확 빠졌다가 이제 장중에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게 좀 일부 반대 매매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아침에. 네, 예.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 주도주들 보시면 고점 대비하면 거의 30% 이상 다 빠져버렸거든요. 그래서 그 물량들이 일부 좀 나왔던 것 같고, 근데 이제 이게 신용융자 잔액이 4월 26일 날 20조 돌파하고 좀 빠졌다가 26일 날 20조 돌파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신용융자 잔액이 늘어났는데 일단 코스피가 9.9조, 코스닥이 10.1조거든요. 근데 코스닥이 더 많네요. 네, 더 많습니다. 한 달간 개인이 가장 많이 산 게 포스코 그룹이에요. 포스코 홀딩스, 뭐 포스코 퓨처엠 뭐 아시겠지만 이 포스코 그룹주가 급등을 했었는데 여기 상장사 신용융자 잔고가 1조 원 정도 지금 된다고 합니다. 굉장히 좀 많은 거죠, 잔고가. 예.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9.9조인데 이 중에 1조가 포스코 그룹에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그 개인 투자분들의 그 포스코 매수 중에 어쨌든 일부 정도는 신용으로 좀 들어갔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제 금요일 날 오전에 그런 변동성이 나왔고, 근데 앞으로도 만약에 지금 주가가 계속 변동성을 보이는데 당분간은 좀 계속 그럴 것 같거든요. 그런 상황에선 반대 매매는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습니다. 주가가 아래쪽으로 빠지면. 그래서 변동성 확대에는 계속 좀 앞으로 계속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 외국인, 기관,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상승한 업종, 뭐 상승률이 썩 좋지 않으니까 이제 선방한 업종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시죠.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를 살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기관 투자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개인 투자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번 주 가장 많이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상승했거나 선방한 업종 가운데 이런 좋은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야는 어떤 쪽입니까? 이번 주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그 지난주에 이어서 좀 반도체주들이 조금 더 상승하는 좀 모습들이 나왔죠. 특히 주 후반에 나왔는데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오르면서 반도체 대표주들이 좀
많이 올랐었거든요. 근데 이쪽 섹터는 지금 어쨌든 이제 2차 전지랑 계속 좀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강세 흐름은 좀 다음 주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, 특히 삼성전자가 감산 발표까지 해가지고 분위기들이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반도체 대표주하고 그 반도체 장비주들 있잖아요. 이쪽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보고,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올라갔던 섹터 중에 참 오랜만에 등장한 섹터가 인터넷 대표주입니다. 예. 네, 네이버 카카오죠. 예. 너무 안 좋았잖아요, 그동안. 네. 근데 이번 주에 정말 오랜만에 주가 좀 반등해줬거든요. 근데 다음 달에 네이버에서 이제 생성형 그 챗 GPT AI. 하이퍼 클로버 X가 나오거든요. 네. 그래서 8월에는 조금 그래도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인터넷 대표주도 한번 좀 더 보시면 좋겠고,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간 업종이 조선업종입니다. 그래서 조선업종도 한번, 지금 어쨌든 하반기의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상태니까, 그래서 이번 주는 반도체 쪽 하고요, 인터넷 대표주 다음 주에 이 조선주까지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 됐는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? 이번 주에는 이제 KB증권의 하인한 연구원님이, 이제 이분이 좀 시황 담당하시는 분인데, 저는 이분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읽어보거든요. 근데 굉장히 아이디어가, 인사이트가 좀 많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거 중에 한 3개 있어요. 3개 있는데 그것만 이제 각각 그 스타일별로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, 첫 번째가 IPEF의 준비 현황을 보면 미국이 가려는 방향이 보인다. IPEF가 뭐냐면은 인도태평양 그 경제 프레임워크 아실 거예요. 작년에 거기 출범을 했는데 올해 11월에 아마 시애틀에서 공식적으로 합의문을 선언을 할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게 무슨 힌트가 있냐? 이 개최 장소가 좀 중요한데 현재까지 일본, 호주, 인디아, 인도네시아, 싱가포르, 미국, 한국에서 열렸거든요. 근데 이걸 좀 분류를 해보니까 그 일본, 한국은 뭐냐면 반도체, 그죠? 두 번째 광물, 호주, 인도네시아. 세 번째 공급망은 인디아. 예.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대요. 근데 결국 이게 다 뭐냐면은 중국과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 사실 만든 목적 중에 또 하나도 중국 견제가 좀 목적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근데 이 나라들을 이렇게 특징적으로 분류해 보면 결국 반도체, 광물, 공급망이다. 네. 이 3가지 키워드로 나눌 수 있다. 그래서 반도체는 미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고, 광물은 중국이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, 사실. 근데 이게 미국의 약점이죠. 공급망을 중국을 대체할 국가의 필요성이란 관점에서는 어쨌든 이게 다 연동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투자 전략은 뭐냐면, 미국 입장에선 계속 중국의 반도체 우위를 가져가려면 후공정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도 후공정, 패키징 이쪽 계속 좋을 걸로 얘기해 주셨고, 광물 자원 여전히, 그러니까 포스코가 올라간 것도 이제 리튬의 기대가 있겠지만, 또 그 근본 배경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결국 중국의 탈중국의 광물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. 예, 광산을 확보했죠. 맞습니다. 그게 포스코거든요, 사실. 그게 이제 시대적 명분에 딱 맞아버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쪽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도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아마 11월에 합의문이 나올 텐데, 어쨌든 계속 이슈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산업들 꾸준하게 주목해 보자는 게 이제 첫 번째고, 두 번째 뭐냐면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소송 중인 주식이란 제목이에요. 근데 벤저민 그레이엄이 그 워런 버핏의 또 스승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전설적인 투자자인데, 이 사람이 책에서 썼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, 특수 상황, 워크아웃, 아니면 회사가 소송 중인 주식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. 예. 요게 들어가 있거든요. 좀 많이 빠져 있으니까. 근데 여기서 이제 현명한 투자자에서도 이게 나와 있던 게 뭐냐면, 보통 월스트리트 격언 중에 소송 중인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반대라는 거죠. 왜냐하면 이 소송 중인 이제 이런 이제 그 소송이 걸린 기업들은 주가가 어쨌든 저렴하게 거래가 되거든요. 근데 거기서 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냥 소송이 어쨌든 일정 부분 오해가 생겨가지고 좋은 투자 기회가 나올 수도 있다. 그래서 그 이분이 좀 얘기한 건 뭐냐면은, 최근에 피프티라는 걸그룹이 있거든요. 예. 그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갑자기 혜성처럼 예. 빌보드 차트 올라가서 했는데, 이게 아마 소송 걸린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. 그 중소 그 예, 회사하고 맞습니다. 또 큰 회사 사이에 어떤 소송이 그래서 엔터주를 주목하자는 예. 그런 의견이에요. 왜냐하면 이게 엔터주가 못지않게, 우리가 반도체하고 2차전지 얘기만 하지만 반도체 전에는 엔터였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엔터 쪽은 분명히 이 주도주인데, 요새 이 소송 사태 터지고 네. 약간 주가가 좀 시들시들한 상태거든요.
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아티스트 문제죠. 이 불확실성, 계약 문제라든가 이게 소송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K-팝 전체적인 산업 차원에서 그게 이제 리스크가 될 수 리스크가 있다고 예, 보는 맞아요. 거죠. 그게 또 불거진 거죠. 그러니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좋다가 좀 빠지고 있는데, 다만 이제 하이난 연구원님의 의견은 뭐냐면 한국 엔터사들은 과거랑 다르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, 그리고 직접적인 소송의 당사자도 아니고요. 예.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아이디어가 탈세계화잖아요. 그러니까 공급망을 바꾼다거나, 여기에 가장 맞는 기업이 뭐 전력기기나 굴착기, 뭐 2차 전지 마찬가지죠. 반도체. 근데 탈세계화랑 또 반대로 가는 게 뭐죠? 세계화잖아요. 세계화의 가장 선도 업종은 엔터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엔터는 세계화가 될수록 돈을 많이 벌어요. 그렇죠. 그렇잖아요. 시장이 많은 커지니까. 사람들이 좋아해 줘야 되니까. 예, 예. 우리 한국에서만 혼자 있으면 이 정도 못 가는데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탈세계화가 시장이 주도지만 이 정반대편에 있죠. 정반대편에 있는 세계화는 안 좋아요, 사실. 세계화에 속하는 업종들이 별로 안 좋잖아요, 성과가. 근데 그 중에서 엔터는 다르다는 거죠. 세계화의 또 선두주. 그러니까 정이 있으면 반이 있다는 얘기예요. 정반. 그 면에서 반의 선두주자가 엔터다. 예. 그래서 소송은 지금 있어 좀 부진하지만 엔터도 큰 흐름에서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 면에서 좀 관심을 계속 가져보자. 라는 게 두 번째 내용이고,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직장인 하인환의 월급 통장으로 보는 수급 쏠림의 타이밍인데 참 이게 재밌죠. 예, 예. 근데 이분이 되게 이런 인사이트가 좋으신데 자기 월급 통장을 직접 캡처를 했어요. 네. 이제 거기서 빠져나간 돈들을.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. 21일 날 주로 월급날이 언제죠? 25일 날. 21일이 많죠. 21일, 25일, 10일. 10일도 있고. 예, 예, 예. 이렇게 있는데 이때 월급 들어오면 보통 3일 안에 현금 흐름이 다 소진된대요. 아시죠? 뭐 대출금, 직장인들 다 카드값. 그렇죠. 예, 뭐 이렇게 쓸 돈도 일단 다 빠져나가잖아요. 예. 그리고 근데 거기에 주식 투자 자금도 같이 빠져나간대요. 일단 들어오는 순간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. 이걸 왜 적어주셨냐면 너무 쏠리니까 특정 날짜를 한번 찍어서 봤대요. 아, 봤더니 이게 좀, 물론 무조건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. 21일하고 25일 사이 있죠. 예. 이때는 하락 종목이 더 많대요. 그 얘기는 뭐죠? 상승 종목은 쏠린다는 얘기예요. 아, 개인들의 매수가 특정 업종에 월급 받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만 일단 돈이 네, 몰린다. 예, 그러니까 예. 하락 종목은 늘어나는데 예. 그 상승 종목은 좋고. 근데 월급날이 아니고 이제 월급날이 어느 정도 끝나고 28일부터 한 월초 5일까지는 좀 공백 상태거든요. 예. 그때는 반대로 상승 종목이 더 많아진대요. 쏠림이 완화된다. 예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분도 여기 써놓은 건 무조건 이거를 그냥 100% 맞다고 볼 수는 없다. 근데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이 데이터도 맞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개인장이잖아요. 예. 외국인장도 아니에요.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 장은. 그러니까 아니 월급을 받아야 뭐 주식을 살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월급날이 20일, 25일, 10일이니까 뭐 앞으로도 이럴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다. 예. 그런 좀 데이터고. 근데 어쨌든 뭐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그런 쏠림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, 투자를 할 땐 새로운 주도주를 찾기보단 기존 주도주 내에서 계속 순환매 기다리자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탈세계화, 반도체 후공정, 기계 방산, 로봇, 또 세계화 쪽에서 엔터, 이런 쪽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좀 투자를 하자는 그런 아이디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이사님은 어떤 분야를 보십니까? 그러니까 뭐 7월은 거의 2차 전지였잖아요. 근데 이제 8월에는 역시 그 계속 좀